시작해. 멈추기. 네, 반갑습니다.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그땐 왜 주제 하나하나 정할 때마다 상당히 고생이 많은데, 자, 오늘 항쟁이라는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요. 자, 장인수 기자 오셨습니다. 박수 받아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은 잘 아시겠지만 장인수 기자가 진행하는 저널리스트 TV와 또 최강욱 TV, 박시영 TV가 함께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송이 바로 정치비와 그땐 왜입니다. 오늘 주제는 고민하다가 이 헌재 이 탄핵 선거 계속 미뤄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이제 정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결단과 행동을 해야 하고 국민들은 마음다짐을 다잡고 전 국민 항쟁을 일으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헌재가 눈치를 보고 선고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땡길 수 있고 파면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압박을 좀 강하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주제를 항쟁이라고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녹화 시점이 화요일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놈들이 화요일날 갑자기 예. 4월 4일날 헌재 선고 기일을 오늘 날짜로 공지를 했는데 오늘 또 만우절 아닙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거 믿어도 돼? 이거 만우절이잖아 막. 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만. 그러기에 앞서서 지금 가운데 앉아 있는데도 우리 박시영 대표님 얼굴이 참 많이 크시군요. 새삼스럽게도 느껴. 뭐 안 큰데? 이 정도면? 봐봐. 안 커? 그래도 크구나. 엄청 크잖아. 그래도 크구나. 이런 거나 보십시오. 뭐 주제가 뭐 지금 파면 되고 나서 하는 네. 거 나을 텐데. 아무튼 뭐 현재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파면 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확실합니다. 어떻게 네. 보세요? 전망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야죠. 저도 뭐 8대0 8대 0.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죠. 이게 7대1 이런 건 그렇잖아. 8대0 깔끔하게 8대0. 기대 1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8대0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7대 1이나 6대 2가 되기를 바라는데 왜냐하면 그 나쁜 놈들 커밍아웃을 확실하게 시키면 비겁해서 절대 그럴 놈들이 아니거든. 그렇죠. 8대 빵이 될 것이고요. 네. 윤석열이가 저하고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전과자. 피고인 겸 전과자 겸 백수 겸 변호사 자격은 있으나 변호사를 못하는. 근데 걔는 완전 똑같아. 걔는 평소에 빵에서 가서 살아야잖아. 어쨌거나 똑같아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윤석열이가 4월 4일 날 김건희 표정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잡을 수 없나? 김건희? 김건희는 이제 전환길이 유튜브에 나가야지. 그런가요? 거기 가서 악을 써야지 이제. 장인수 기자 용서하지 그러면 않겠다. 이제 이게 파면 결정이 되면 그 얘기는 좀 나눠보고 싶은데 방을 빼야잖아 일단. 예. 예.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서초동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예. 거기가 아크로비스타. 예. 예. 거기 가야죠. 들어가야죠. 아크로비스타. 그 앞에 우리가 그때는 해서 들어가는 장면 찍을까? 거기서 방송 한번 할까? 그거 그날 많이 뭐 하겠죠. 많이 할 그날 예, 또 방송사들이랑 뭐 하겠죠.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러게는 안 보이겠구나. 차 그럼. 타고 그냥 쑥 들어가겠구나. 예, 뭐 그럴 텐데. 예. 아무튼 뭐 또 취재하려고 준비하고는 그러면 있습니다. 이명수 예.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울의 소리 우리 백은진 선생님 이런 분들 지치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오늘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명수 기자가? 누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될 것 같은데. 야 김건희도 포토라인에 쓸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당연히 이제 뭐 윤석열 파면되면 다음은 김건희입니다. 그렇죠. 바로죠. 예. 명태균부터 바로입니다. 그 수사 그 중앙지검에서 바로 불러드리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 같고. 공항과 항만을 잘 감시해야죠. 그렇지. 또 성형하려나? 그 얼굴을 숨기려면. 어떻게든 뭐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근데 혼자는 못 가니까. 기대 섞인 전망이었습니다만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고요. 당연히 역사가 그렇게 준엄한 심판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전 국민적인 항쟁이 있었던 우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요즘에 30대 40대들은 87년 6월 항쟁도 파편적으로는 조금 보긴 봤는데 제대로 몰라요. 그것도 옛날 일이에요. 예. 40년 전이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현재 선고를 이끌어낸 것도 네. 항쟁의 결과예요. 그럼 빛의 혁명. 예. 우리 항쟁의 결과입니다. 그것들 가만 놔뒀으면 네, 절대 그럼요. 이렇게 안 된 항쟁의 결과고. 그래서 오늘 잡아본 거예요. 쭉 하면 역사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4.3부터 시작해서 쭉 4.19, 5.18, 6월 항쟁 그리고 박근혜 때 있었던 촛불혁명 그리고 이번에 빛의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 항쟁의 역사를 좀 돌이켜보고 특히 6월 항쟁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서 그 얘기를 또 장인수 기자가 그렇게 잡은 거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 원래 파면된 거라고 생각하고 박시영 대표가
준비한 야심찬 주제가 있는데 늦어질 거라고. 하면 결정이 늦어질 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범국민 항쟁을 일으켜야 한다. 어제 저희 박진영 원장하고 토크를 하는데 자기는 옛날에 재헌의회파일 때 우리는 그 전국민 항쟁, 전민항쟁. 전민항쟁파였거든. 그 도끼 들고 방망이 들고 화염병 들고 돌 들고 뛰쳐나가야 한다. 저는 뭐 초지가 전국민 항쟁, 전민항쟁. 지난주부터 박지영 대표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그래서 클락션 눌랍니다. 그래서 성당에서 6시에 지금 종교계가 종처요? 6시에 지금 미사하고 파종 그거 하잖아요. 예. 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야. 뭐 제 얘기 들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다 십시일반 저희가 하여튼 그 모여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가급적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예. 여러분들이 저희 그 박지영 대표를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재밌는 얘기를 좀 전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우리 사회에 국지국지와 현대사에 있었던 항쟁의 역사 포문을 좀 최강 의원님이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조금 예, 뭐 열어주시죠. 일별하자면 네. 우리 뭐 헌법 전문에도 나오지만 일단 3.1운동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민주항쟁의 역사는 3.1운동을 뿌리로 하고 그거는 뭐 아시아 민주항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역사의 기원입니다. 근데 3.1운동. 우리 사실 교과서에서 옛날 배울 때 3.1운동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그걸 약간 뭐 그게 저 만세하다가 잡혀간 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 제대로 못 배웠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냥 쓱 흘러갔어. 뭐 무장투쟁은 저 목숨 걸고 싸웠겠구나. 그리고 이제 뭐 안중근 뭐 열사라든가 윤봉길 뭐 홍범도 이런 건 배웠잖아요. 다들 김구 선생 배웠는데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는 그냥 그 의미를 3.1운동의 의미를 사실은 크게 못 느끼고 그냥 넘어간 세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옛날 일이긴 한데 지금 한번 돌이켜 이렇게 짚어보시면 벌써 이제 10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100년 전에 그때 통신 수단도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 그냥 소문으로 뭔가 얘기들이 전달되고 이럴 때잖아요. 무슨 신문이 있어 뭐가 있어 그때. 근데도 전국적으로 그게 일어났잖아요. 그건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그러니까 안 들키고 일본에 그것도 일제 강점기에 우리가 지배를 피지배 민족으로서 그게 들고 일어났다라는 게 진짜 엄청난 거고 그다음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 시절에 주권자로서 그렇게 각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 뭐 고종황제 만세 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역사적 맥락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무슨 민주주의를 스스로 싹을 틔워가지고 발전시킨 경험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1919년 3.1운동은 엄청난 일이었던 거예요. 세계사적으로 주권자들이 들고 일어난. 그게 바로 또 중국에 영향을 미쳐서 오사운동으로 그러니까요. 바로 이어지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는 오사운동이 답인 경우가 많지. 다음 중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맞아요. 그렇게 많이 냈지. 많이 냈지. 네. 하여튼 3.1운동이라는 우리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우리 한홍구 선생님이 현대사 연구를 하시잖아요. 네네.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일제에 의해서 왕조가 패망한 과정에서도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주권자가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일어났던 민족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런 이유가 없이 만들어졌잖아요. 1919년에. 네네. 그때 그냥 조선이라는 이름을 택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조선이라고 다 얘기를 했는데 굳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이유가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임금이 망친 나라를 우리가 백성들이 새롭게 세운다. 이 의미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임시정부 이름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3.1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정부에 대한 그렇죠. 그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이 된 거고 그러니까 잡음이 없었던 거지. 어느 나라든지 보세요. 그 식민지 역사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왕조의 부활운동 이런 걸로 시작을 한다고. 쫓겨난 왕들의 왕족이 외국에 있으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게 좀 획기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10년도 안 돼가지고 우리는 그걸 반드시 극복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1950년에 6.25로 인해서 사실상 뭐랄까 그 좌파가 괴멸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좌우 대립으로 내전이 있었는데 좌파가 괴멸되는 상황에서 10년 만에 또 4.19 의거가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 그리고 유신으로 인해서 정말 민주화 세력의 뿌리를 뽑으려고 친위 쿠데타를 통해서 박정희가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독한 짓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그로부터 10년도 안 돼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이게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6월 민주항쟁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수립하고 네. 지금 우리가 저항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어떤 새로운 정권,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낸다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게 지금 어떤 일을 비민주적인 독재적인 권력이 그거를 만들려고 해도 10년도 안 돼서 이게 엎어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쭉 그렇게 되고 있다가 이명박에 의해서 또 반동이 시작되니까 바로 또 광우병 촛불 시위. 그러고 나서 또 10년도 안 돼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를 몰아내는. 그러고 나서 또 10년도 안 돼서 빛의 혁명으로 윤석열을 몰아내는. 대단한 민족이에요, 진짜. 그 현대사가 한마디로 항쟁의 역사였고 승리의 역사였고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다. 압도적 다수가 그렇게 나갔었지만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정말로 있습니다. 그 기폭제라는 게 늘 있는데 6월 항쟁 관련해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서 이제 좀 하나 느끼는 거는 이게 답 같은 얘기긴 한데 항상 이 기득권층의 잘못으로 나라가 기울어졌을 때 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죠. 나라를 바로 세웠거든요. 이번에는 빛의 혁명은 이번에는 엘리트들, 권력자들이 좀 정신을 차려서 국민들이 다시 이런 개고생을 또 조만간 하지 않도록 대한민국 체질을 좀 진짜 중요한 개선해야 됩니다. 말씀이에요. 이 혁명은 그러니까 단순히 이 옛날로 따지면 왕을 바꾸는 차원의 혁명이 아니고 왕조를 교체하는 혁명이 돼야 돼요. 네. 진짜 완전히 대한민국에 아주 그 암덩어리 같은 더러운 기득권의 민낯이 지금 낱낱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이 신뢰를 보냈던 여러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익 집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다 봐버렸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면 원래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진짜 만들어야 되고 저는 또 그 장 기자님 말씀에 꼭 좀 보태고 싶은 말이 우리가 항쟁으로 국민이 주인이 돼서 나라를 항상 구해낸 역사였지만 그 와중에 엘리트랍시고 거기에 편승해서 변절해온 역사가 또 항상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동이 있었죠. 3.1운동의 민족 주도자라고 하는 놈들이 나중에 친일파로 변신한 게 또 대부분이었고 네, 우리가 맞아요. 또 대학 다닐 때는 항상 모토가 4.19 혁명의 뜻을 배신한 저 변절자 그렇지. 놈들 그놈들이 다 나중에 박정희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맞아요. 전두환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끊어내는 아까 이제 그 엘리트들을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지금 국면이 그래서 조금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도 있고 야당 민주당이 과거와는 달리 광장과 꽤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과거보다는 개혁적 의원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는 측면이 그래도 조금 안도하게 되죠. 그리고 압도적 다수를 국회라는 국회 권력이라는 측면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든든합니다. 과거보다는. 6월 항쟁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87년 6월 항쟁 뭐 다들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이번에 이 항쟁의 역사를 보면서 아 내가 옛날에 분명히 다 역사책에서 읽었던 건데 다 까먹은 거야. 그래갖고 좀 반성을 했습니다. 87년도에 장 기자님이 몇 학년이었어요? 87년도면 초등학교 5학년이.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거든. 5학년 나 6학년 때 죽었다. 형이 6학년 때, 내가 5학년 때 죽었어. 그러니까 호원 이런 얘기가 기억에 있어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런 게 좀 기억에 나요. 최루탄 냄새는 맡아보셨고. 그거 엄청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인데 서울 사람이야. 아주대 근처여갖고 아주대 앞에 가면 늘 그냥 그 최루탄 그게 늘 근데 자욱했었어요. 웃긴 게 시위하다 옛날에 체류탄 터지잖아. 그럼 대학생 막 도망가잖아요. 시위대가 당연히. 근데 애들 또 재밌다고 막 따라오는 애들이 있어. 냄새. 희한해. 초등학생들. 이게 이제 87년에 본격적으로 일이 불거지는 게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이 그렇죠. 맞아요. 1월 14일 날 불거집니다. 여러분들 다들 영화 뭐 1987에도 나왔었죠. 네.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이게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선명한 기억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아있는 몇 가지 현대사의 장면 중에 서울올림픽 유치 성공했다고 사마란치가 발표하는 장면. 맞아. 그게 기억에 남고. 세월. 그다음에 강민창이가 나와가지고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그 장면. 이게 막 전부 너무 선명하게. 이 박종철 열사가 몇 학번 있어요? 84학번이에요. 재수한 84학번인데 박종철 열사가 부산 해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래, 맞아. 조국 조국 대표의 후배. 후배고. 그러네. 해광고. 그다음에 저 오달수, 그래, 김윤석 뭐 이런 사람들 선배고. 우리 또 김비호 다 해광고등학교 그렇죠. 출신들이죠. 이게 아무튼 사람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게 됐고요. 그 네. 당시에 이제 전두환 정권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성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셌는데 전두환이 4월 13일 날 호원 조치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원이 뭐냐면 헌법을 어떻게 보면 지키고 수호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는 헌법이 아닌 거죠. 아니었죠. 체육관 선거는. 지들끼리 정하는 거죠. 그렇고 전두환이 체육관 선거를 계속하겠다라는 선언이었죠. 그렇죠. 나는 안 할게. 내가 장기 집권하진 않을 거야.
다음 사람한테 내가 넘겨줄게 라는 호언 조치를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엄청나게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이 격앙이 구호가 됐죠. 그거 있잖아요. 호언철폐. 그렇죠. 호언철폐였죠. 독재타도. 네, 독재타도. 그랬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투쟁이 시작되는 게 5월 18일이었죠. 5월 18일 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김승훈 신부님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축소 은폐됐다라는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지고 나서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는다 하고 경사랑 경정 아주 말단 경찰 2명만 잡아넣습니다. 니들이 책임자야. 근데 그 2명은 책임자가 아니었죠.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약간 뭐 어떻게 표현해 망보는 고문하고 있으면 그 바깥을 뭐 네, 지키고 네.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2명한테 이제 덮어씌우고 보낸 건데 이게 세상으로 알려지는 과정이 좀 극적입니다. 그 당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이 경찰 2명이 그 유치돼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부영 네. 전 동아일보 기자 그러니까 이제 재야 운동하다가 여기에 같이 갇혀 있다가 이걸 알게 됩니다. 경찰들이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니까 이게 알게 돼요. 아, 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거가 알려지게 된 게 교도관들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어요. 그게 당시 안유 보안계장이라고 영등포소 보안계장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가 와서 이 사람들을 회유한 거예요. 그때 1억 원이 든 통장을 들고 와서 이 경찰관들한테 통장을 보여주면서 박처원. 아 그렇죠. 박처원인가? 박처원 시장감 대공수사국장. 예, 맞습니다. 박처원 대공수사국장. 그놈이 예. 괴수지 괴수. 거기 그 사람이 경찰에. 1억짜리 통장을 들고 와서 경찰들한테 니들이 했다라고 니들이 뒤집어 써주면 그렇죠. 1억 원도 주고 당시 1억 원이 엄청난 거야. 지금도 큰 돈인데요. 그때 1억이면 거의 뭐 그럼 10억, 10억, 수십억이라고 봐야죠. 10억 이상이지. 예, 예. 아니 그때가 학생 식당 밥 400원 할 때야. 네. 지금 생각해봐. 그러니까요. 10배. 예. 이거를 보여주면서 회유를 하고 그리고 니들이 뒤집어 써도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빼줄게 라고 했는데 경찰들이 안 넘어가고 항의를 했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문을 직접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주범이 되고 뒤집어 써야 되느냐. 거기서 거절을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울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보안계장이 그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네. 와서 이제 네. 면회를 하면 보안계장이 그거를 이부영 재야운동을 했으니까 뭐 불렀겠죠. 불러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 나라 망한다. 그때 이제 이부영 의원이 이제 수감 중이었죠. 수감 중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죠. 중이었죠. 이게 말이 되느냐. 아니 어떻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건을 사람이 죽었는데 조작하고 은폐하고 누군가를 회유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협박하고 또 돈으로 막 1억 원씩 주고 이러면 나라 망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부영 그 당시는 이제 재야운동가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부영이 또 친하게 지내던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 화장실에서 쓰는 갱지 뭐 이런 거에다가 작성을 해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 은폐 축소됐다는 내용을 그 작성을 하고 그거를 교도관을 통해서 밖으로. 외부로 보냅니다. 그게 외부로 영화에도 보내고. 나왔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전달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이라는 이름을 그냥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 정도만 알고 있다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쵸. 그게 알려지게 네, 된 네. 결정적인 계기죠. 김승훈 신부님의 그 모습도 너무 선명하고. 근데 그때 네. 이제 제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한경하고 강진규를 먼저 구속을 하잖아요. 그때 예. 그 얼굴이나 이런 거를 감춰주려고 경찰들이 한 8명 정도가 똑같은 파카를 입고 똑같이 이 후드를 뒤집어 그랬어요? 쓰고 이렇게 딱 조여가지고 안 보이게. 미니버스에 그러니까 되게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봉고차 같은 데다 태워가지고 그 똑같은 옷을 입은 놈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한 9명인가 10명 이렇게 앉아서 가. 정말로 그 장면이 진짜 잊을 수 없는 정말 저겁니다. 저는 그 당시 여기서 기억에 남는 거 이게 교도관들이 보안계장 위치에서 그리고 또 그 교도관이 이제 한재동 교도관이라는 분이신데 이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부영을 통해서 본인들이 한 거예요. 네. 제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뒤에 이게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부영 그 당시 그 기자였죠. 전직 해직 기자가 네. 88년에 총선에 출마합니다. 강동구에서. 네. 제 지원 투쟁을 나갔었어요. 일찍부터입니다. 그때. 그때는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합동 연설을 할 때예요. 예. 합동 연설이 있었거든. 그쵸. 근데 상대 후보 측이 막 조직 폭력배들을 막 동원해서 진치고 있고 이부영 이쪽은 학생들이 가서 지지 활동을 했거든요. 네.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어요. 막 아무튼 그 잊을 수 없어 이부영.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 나중에 또 한나라당 원내대표까지 했어.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그러다 또 민주당에 그러다 또 넘어오게. 오셨고.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기자 출신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게 폭로가 되면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약칭 국본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제 투쟁 기구가 국본 유명했어 국본. 결성이 됩니다. 네, 국본. 그동안 이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민주운동, 제야운동 진영이 흩어져 있었는데 네. 쫙 모이죠. 네. 국본으로. 왜냐면 그 전에는 YS 쪽, DJ 쪽 뭐 이렇게 하고 또 민주운동 하는 사람도 뭐 다 각기였거든. 네. 근데 이 계기로 하나로 뭉친 거야. 국본이라는 틀로. 맞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날 역사적인- 연세대 앞에서 이제 국본이 6월 10일 날 전 국민적 항쟁을 하자라고 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먼저 뛰쳐나와서 데모를 하는 와중에 왜 6월 10일을 잡았는 줄 아세요? 그때 뭐 민정당에서 뭘 발표하기로 했었죠. 민정당에서 예. 대통령 후보 선출한 날이야 그러니까. 그거 그래 이제 노태우가 민정당 대통령 후보 선출된 날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그날로 이제- 잡은 거예요. 6월 9일 날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피격이 됩니다. 그 유명한 거죠. 예. 네. 이게 이 사진이 AP 선정 뭐 세계 100대 보도 사진, 네. 예, 세계 뭐 역사를 바꾼 20세기 100대 사진인가에 뭐 선정됐었고 이걸 보고 정말 많은 이 군부 독재의 폭력성이 뭔가 잔인함이라는 게 뭔가라는 거를 정말 딱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예. 저는 저 이한열 열사가 재수는 했지만 저하고 같은 학번이거든요. 86학번이고 동년배라서 너무너무 저 기억이 선명하고 그 뒤로 이제 살면서 느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숨져간 저렇게 희생된 사람들인데 나는 지금도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살고 있다라는 죄책감. 네. 그래서 이제 6월 10일 날 전국적인 시위가 시작이 되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제 드디어 60항쟁이 시작이 되는데 이 60항쟁이 결국 성공을 해서 개헌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게 넥타이 부대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렇죠. 예. 그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빌딩 높은 데서 휴지 막 던지고 두루마리 휴지를 두루마리 휴지 던지면 던져 쭉 내려오고 막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모습이 인상적인 장면들이 너무 많이 멋있지. 있죠. 이게 이제 항상 뭐 제야 뭐 시민 단체, 대학생들 예. 늘 그냥 뭐 시위하고 데모하던 사람들은 하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이 합류할 때 이게 이제 항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시민들이 나서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빛의 혁명이라고 했던 게 모이던 사람들은 늘 모이는데 그 20대 30대 여성들이 여성들. 예, 그 콘서트 쫓아다니던 그 여성들이 그 응원봉을 들고 나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진짜. 그게 이제 혁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날 본청 앞에서 계엄이 무력화되고 12월 3일 날 계엄이 있었잖아요. 4일 날부터 집회를 했거든요. 당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계단에서 5일 날 갔거든요. 4일 날 그날 낮은 못 가고 집회로 5일 날 5일 날에. 갔는데 그때 한 4, 5시부터 이렇게 했거든요. 집회를. 깜짝 놀랐잖아. 거기 갔는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성분들이. 저는 그때 확신 가졌어요. 아 이거는 이긴다. 엄청나게 커진다. 이긴다. 진짜 새로운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국회 앞에서 이제 거리에서 시위를 했거든요. 그 추운 날. 그 진짜 추웠거든요. 금요일 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고 젊은이들이 다 앉아서 바닥에 앉아서 끝까지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이 기대가 되는 거야. 12월 7일을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을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7일 날 가니까 진짜 뒤집어졌고 14일 날은 더 커졌고. 3일 날도 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 국회 앞에 거기 국회 앞에 진짜 많았어요. 모였던 저는 분들이 그때 갔을 때.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네. 저는 87년 이제 아까 그 항쟁 과정에서 그 넥타이 부대 또 시민들의 호응 박수 막 이런 거를 그때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좀 겪어봤는데 이제 너무너무 그게 고맙고 막 이게 힘이 되거든. 절대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막 확신이 생겨요. 그런 게 되면. 근데 지금도 나는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1학년 애들을 그 시위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선배한테 이렇게 묶어주거든. 그렇지. 애들 이게 숨겨주기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도망갈 때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뛰라고 그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내가 이제 2명을 법대 후배 2명을 이제 맡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을지로에서 한참 이제 저거를 하는데 그때 나를 따라다니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졸업을 하고 걔들도 이제 고시에 붙어서 다 법조인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 놈은 검사가 됐고 하나는 유명한 변호사가 됐어. 장경욱이라고. 그런데 걔네 둘이가 한 놈은 공안검사가 돼가지고 간첩 사건에 그 공소제기를 한 검사로 법정에 나오고 하나는 그 변호인으로서 나가고 장경욱 변호사님이. 장경욱 예, 변호사가 예. 변호인이고 그 검사로 저기 했던 애는 또 반대편에 앉아 있고 아 내가 그거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 정재욱이라는 애인데 그 욱자 들어간다고 내가 그 데리고 간다고 둘이를 데리고 간 거였거든. 제가 장경 정재욱 욱으로 욱돌리 욱트리오로 갔는데 성격들이 다 욱하시나요? 그 시절에 그렇게 그 군사독재 앞에서 최루탄으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그때 막 이렇게 치약 바르고 막 이렇게 맞아요. 치약 바르면 또 나요. 예. 맞지. 그것도 잘못 바르면 눈으로 들어가서 막 하기 때문에 선배가 이렇게 발라주거든. 잘 안 들어가게. 그러니까 야 그렇게 데리고 다녔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만난다는 게 선배로서 참 너무 슬프고 그게 어찌 보면 내가 느끼는 일종의 이제 어떤 배신의 시작 뭐 이런 그러니까 거지. 이게 서울대가 특히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잖아. 그렇죠. 흔히 말하는 기득권으로 편제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서울대 몇몇 대학 빼고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배신의 역사 세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에서 그렇게 막 변절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흔해요. 그러니까 서울대가 흔한 거야. 못된 학교야. 못된 그러니까 학교. 이 새끼들 수업도 내란 거라고 내가 그러는 거지. 이날 저기 좀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 6월 10일 날 공교롭게도 마산에서 한국 국가대표랑 이집트 국가대표가 A매치 축구 경기를 해요. 6월 10일 날. 6월 10일 날 공교롭게 마산에서도 당연히 시위를 데모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했죠. 경기가 중단됩니다. 그 한번 영상 보실까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김삼수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정혜원 쪽입니다. 정혜원 그러나 거기서 밀었습니다. 반칙. 14번 솔리먼 대신 14번 모하메드 사우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1987년 6월 10일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 중결승전. 한국 A팀과 맞붙던 이집트 대표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전반전을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어떤 선수는 유니폼으로 얼굴을 뒤집어 감쌉니다. 또 다른 선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기까지 합니다. 급기야 경기는 중단됐습니다. 심판은 0대0 몰수 무승부를 선언했습니다. 네, 운동장 사정으로 경기가 지금 중단되고 있고 선수들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 27분께 경기가 중단돼서 야, 저런 일이 있었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거 짧게 편집해서 그러는데 저러다가 그 정파가 된다고 그러나 치직하는 화면으로 넘어가요. 블랙으로. 그래요? 나중에 네. 방송 사고가 나. 끊어버리는구나 그냥. 네. 방송 사고가 나버려. 당황했는지 방송국에서 그렇겠지. 전파가 끊겨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저 당시 ABS 국가대표 경기면 그렇지. 다 봤을 거 아버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데모하느라고 전국에서 난리가 났구나. 이거를 아는 사람들 다 이제 야. 다 저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때 이게 진짜 웃겼던 게 한국 체루탄이 가장 성능이 좋다고 맞아요. 수출도 맞아요. 하고 수출도 하고. 유명했었어.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양화학인데 체루탄 만들어서 돈 번 기업이 사장 이름이 한영자예요. 이 사람이 소득세 납부 1등을 한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유명해집니다. 별걸 다 기억해. 제가 소득세를 얼마 냈는 줄 알아? 그때 돈으로? 세금을 52억 몇천만 원을 냈어. 세금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 거야. 돈을 생각을 해봐. 체루탄으로 살았다 네. 진짜 맨날. 그냥 돈을 그냥 지금 긁어모았네, 같았으면 그냥. 지금 같았으면 김건희네 집안에서 다 체루탄 한다고 했을 거야. 서로 지네 엄마하고 오빠하고 구덩이 잡고 싸웠을 거야. 내가 먹는다고 이거. 이제 지금 사람들은 젊은층들은 잘 모르겠죠.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 아까 이한열 열사 그것도 있지만 총으로 쏘거든요. 체루탄을 쏘는데 이거를 이렇게 덜컥하면 SY라고 하죠. 이걸 네, 직격탄이라고 우리는 그랬는데 이게 핑 날라와요. 원래는 이렇게 45도 각도 이상으로 쏴야 포물선으로 해야 하는데 되는데. 포물선 쏴야 하는데 이놈들이 저 위에서 명령 떨어지면 뭐 이렇게 약간 조작하면 직격탄을 쏠 수 있거든. 그래서 실명되거나 쉽게 얘기하면 두개골이 함몰되거나 부상자들이 속출했어요. 그 못 막아요. 잠깐 한눈 파면 그냥 맞거든요. 4.19 때 김주열 열사도 그렇고 이한열 열사도 그렇고 네. 다 그렇게 희생되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때 네. 이렇게 체루탄이 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직선으로 오다가 나- 바닥으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와요. 가거나, 그 도망가면은 뒤에 쫓아와 이게 쫓아오지. 체루탄이. 쫓아오지. 그 이것도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그때 정말 짜증난다. 그때 이제 후배 놈 하나가 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다니면서 그 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체루탄 때문에 이제 피해서 가다가 백골단이 쫓아오니까 골목으로 숨었는데 계속 백골단이 쫓아와가지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졌어. 예. 근데 걸다가 백골단도 같이 넘어졌어. 그러니까 얘가 급한 마음에 방패를 뺏어가지고 막 백골단을 찍어가지고 지가 거기를 피해서 나왔어. 근데 나와서 한참 도망가다 보니까
팔이 부러진 거야 넘어지면서 얘가. 오. 그래가지고 팔이 부러져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이제 그게 이제 인지가 되면. 그러니까 거기서 공중전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금 안전한데 숨어가지고 하숙집에다가 전화를 걸었어. 형들이 나 좀 이렇게 데려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가 내 친구놈 하숙집에 그때 놀러 갔다가 그 전화를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받은 거야. 그 새끼 팔뚝 부러졌다 그래가지고 내 친구한테 데리고 이제 이놈 찾으러 이제 가가지고 맞으면 구출해 왔거든. 택시 타고 가서. 근데 그 놈이 나중에 행시에 합격을 합니다. 행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됐는데 공무원 돼서 한 일이 뭐냐면 이명박 때 청와대 근무하면서 그 장진수 주무관 만나가지고 맨날 회유하는 놈 있지 왜 앉아가지고 네가 앞으로 뭐 나는 뭐 현대자동차 갈 거야 뭐 너도 뭐 내가 먹고 살게 해줄게 뭐 이런 놈 있잖아. 그 놈이 그 놈이야. 표종석이라고. 내가 그래서 하여간 서울대 나온 사람들 있잖아. 가래가면서 만나. 나는 그냥 인생이 이게 배신의 연속이구나. 배신의 연속.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검사놈들한테 뭐 배신당해도 별로 그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이유가 좋은 대학 가야 원래 그런 것들이라는 결론 좋은 대학 가자. 진짜 그런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정말. 정말 그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시위에 참여했죠. 네, 잊지 네. 못하고요. 대표적인 현대사에서 전 국민 항쟁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게 그렇죠. 사실 6.25 항쟁이 있어. 광주는 이제 광주 지역에서 우리 5.18 민중 항쟁이 일어났던 거고 4.3 같은 경우도 예. 제주에서 일어난 건데 전 국민적인 항쟁은 딱 떠오르는 게 바로 87년 6.25 항쟁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때 그래서 6월 10일부터 이제 시작해서 6월 15일 날 이때 이제 또 명동 성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죠. 데모하다가 이제 갈 데가 없으면 명동 성당으로 도망을 그렇죠. 가면은 경찰이 아무튼 침탈을 시도를 했는데 명동 성당까지 들어가지는 못해요. 뭐 안 들어간 건지 못 눈치를 들어간지 봤어. 모르겠는데 눈치를 예. 88 올림픽 있어서 좀 눈치를 본 것 같아. 그냥 아예 세게 다 그리고 때려 부수려고 그러면 했을 텐데. 김선 추경이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목소리를 좀 내셨어요. 네, 네. 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천주교는 세계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네. 성당을 침탈해버리면 그러니까 이놈들이 조계사 이런 데를 막 들어가잖아요. 스님들 두드려 패가지고 끌고 나오잖아. 맞아. 근데 성당은 그걸 그렇게 못하거든. 못했죠. 그게 이제 올림픽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여론이 안 좋아져서 남미 네. 국가들 네. 천주교에 대한 또 신앙이 독실한데 또 보이콧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올림픽 무조건 성공시켜야 된다 아마 그런 그 생각도 압박이 좀 있었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명동 성당으로 이제 집회하다가 많이 도망을 가서 좀 하기도 했고 근데 이게 6월 15일 날 지금은 반대인데 지금은 주말에 모이잖아요. 그때 넥타이 부대 여파였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6월 15일 날 월요일 날 이게 전국적으로 확 확산되고 수백만 명이 이제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네, 이때 이제 정부에서 패착을 했다라고 지금에 와서 분석을 하는 게 서울 시내 지하철을 그냥 무정차 통과를 시키고 그렇죠. 네. 예. 직장인들을 일찍 퇴근시켜서 네. 집에 가라고 했는데 시위원장으로 하지. 거기를 서울 시내 이 시청 일대를 다 봉쇄하고 지하철이 안 쓰니까 직장인들도 나와서 퇴근도 못 하고 다 봉쇄돼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안 다녀 어쩌라는 거야. 데모하라는 얘기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데모를 하고 많이 그랬다라고 해요. 그 세대를 주목하는 게 이제 조기 대선 열리지 않습니까? 열리면 지금 60대들이 이분들이거든. 87년 6월 항쟁에 동참했던 넥타이 부대들이 지금 60대 중후반이에요. 이분들 여론조사 지금 해보면 과거의 60대와 정치 성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거의 팽팽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안 밀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코트 효과라고 하는데 그 세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때 87년 6월 항쟁은 전국적인 항쟁이었기 때문에 네. 대구, 부산, 마산 이런 데 엄청났어요 그때. 네. 제일 과격하게 했었어. 근데 그 뒤로 내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선거 결과를 보면서 또 맛이 갔지.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치안력의 한계를 정부가 느끼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전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이 쏟아져서 나왔기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네. 막 거리에 보도블록 다 깨져 있고 막 그다음에 낙하로 막 도로에 호원철배 독자타도 막 써 있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막 12시에 성당에서 막 미사하고 막 타종 울리고 또 하나 그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게 미국이 이거 평화적으로 해결해라. 평화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눕니다. 그러니까 군 투입을 고려했다라고 해요. 그때 또 군부가 전두환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노태우가 준비했죠. 군 투입을 고려. 준비를 했는데 미국이 눈치를 채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통해서 친서를 전달을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그래갖고 청와대 직원이 주미대사랑 전두환의 약속을 안 잡았대요. 일부러. 코미디지. 이번에 그 누구야 조태용 전화 안 받은 거랑 똑같은 거야. 주미대사. 그 주미대사가 열받아서 갓데밋이라고 그랬대요. 청와대 직원한테. 레이건 친서 전달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한국의 국력이나 이걸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거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외교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갓데밋
빨리 잡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짓들이 비슷해 얘네들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6월 18일 날 전국에 15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이 되는데 150만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렇죠. 당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 광화문에 200만 모였다고 그랬거든. 제일 많이 모일 때가 대략 그렇게 예상하잖아요. 200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꽉 차고 그 옆에 막 종로 위치로 이런데 옆에가 완전 옆에까지 다 꽉 찼을 때가 200만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한 숫자로 그 당시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투입도 좌절이 되고 이러면서 결국 6월 29일 날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 발표를 네. 합니다. 네. 예. 이러면서 6월 민중 항쟁이 사실상 이제 승리로. 맞아요. 예.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스파처럼 기억나는 장면이 내가 그때 303번 버스를 타고 당산동 쪽으로 당산동에서 서울대 가는 버스가 303번이었거든. 그쪽으로 오는데 호해가 뿌려진 거예요. 6.29. 맞아. 호해 기억나. 호해 이제 굵은 글씨로 한 장짜리. 대통령 직선제로 하겠다 뭐 이렇게 맞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명하게.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게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맞아. 예. 얼마 안 됐어. 87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희생해서. 박종철, 이한열 이런 열사들이 피를 흘려서 요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영상을 짧게 만든 게 있는데 한번 네. 보시죠. 네.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음 울컥하죠. 네. 네. 마음. 이한열 열사 장례식 때 진짜 시청 앞에 정말 100만 인파가 모였거든요. 네. 저 틈에 저도 있었는데 저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돌아가신 김민기 선생님 말씀이었어요. 저 자리에 계셨대. 근데 저 자리에 계셨는데 이제 저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아침 이슬을 아침 이슬 불렀거든. 그 아침 이슬을 쫙 부르는데 그 노래를 만든 분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때 정말 이 전율이 느껴지면서 아, 이 노래는 이제 내 노래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SBS 저 뒷것 기었네. 네, 김민기. 뒷것 김민기. 예, 거기 자세히 나오고 문 목사님 그 절규했던 장면. 그렇죠. 이제 열사들 이름 부르면서. 열사들 다 이름 부르는데 그건 아직도 저는 가끔 울적할 때 연설을 들어요. 문 목사님 그 외쳤던 무슨 열사야 절규에 막 이렇게 네. 그 그날이 오면 또 배경 네. 음악으로 나와서 진짜 눈물 나죠. 그. 근데 그런 역사를 딛고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건데요. 자, 광고 하나 듣고 항쟁의 조건과 교훈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때 뇌에 고맙게 광고해주는 제품이죠. 오가픽.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약초화기록 조선행 박사님이 40년 연구하여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로 품종 특허를 받았고요.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한 명실상부 최고의 명품 오가픽 건강 음료입니다. 오가픽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에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동의보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우주비행사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오가피를 복용했다는 사실이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효능으로는 면역력 강화, 자양강장, 만성 피로회복, 항산화 작용, 심혈관 건강, 간 건강, 신경 안정, 스트레스 완화, 배변 활동,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가픽의 모든 원료는 국내산으로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냉동 차량, 냉동 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의 품질을 유지합니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품질 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하고요.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한 포, 오후나 회식 후에 한 포 섭취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고 하고요. 요거 대표님이 늘 강조하시는 건데 이재명 대표님도 꾸준히 잘 드시고 계신다고. 예, 요거 말씀 꼭 부탁한다고. 우리 이제 오가픽 대표님이 늘 꾸준히 드시는지 띄엄띄엄 먹는지. 박시영 TV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할인 들어갑니다. 34% 할인, 48팩 플러스 16팩, 24팩 플러스 3팩 이렇게 추가 증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가픽의 놀라운 효능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팩에 1,500원 정도니까 예. 안 비쌉니다. 저렴한 편입니다. 다른 예. 할인점 뭐 이런 데서 편의점 이런 데서 그 할 때 1,500원 이상 하잖아요. 요즘에 그럼. 뭐 2,000원 가까이 받는데 1,500원짜리 없어. 훨씬 좋습니다. 훨씬. 아니 이게 제가 우리 사무실에 이 대표님이 주셔갖고 네. 이게 제가 좋아서 우리 PD를 꼬셔갖고 먹였더니 안 좋은 게 PD가 다 먹어갖고 제가 먹을 게 없어요. 이 자식 집에도 좀 가져가는 것 같아. 아니 봤는데 분명히 많이 남아있었는데 주말 지나고 가니까 없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에도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근데 직원들이 너무 자주 먹어. 내가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걸 어때요? 이거 알아갖고 드셔보셨죠? 아니, 실제로 저는 이 맛이 너무 상쾌하고 좋아서 그런데 진짜 먹어보고 몸에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서 내가 놀래고 있다니까. 오가픽 신기하더라고. 효과가 있어 사실. 그래서 이게 효능을 쭉 나열하다 보면 이거 만병통치약 아니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효과가 다 있다고 예. 써 있는데 실제로 이제 체감하는 분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예, 저는 체감합니다. 예. 자, 많은 분들 요즘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봄이 오면 노곤노곤하거든. 기력이 좀 빠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스트레스 이런 기력 빠질 때 또 술 드시고 난 뒤에 아주 좋습니다. 오가픽 콤보차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마당도 있고 해서 이 오가피 나무 하나 심어서 있거든. 있어요? 근데 이게 무늬 오가피라고 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노란색이랑 녹색이 섞여져 있는 아주 예쁜 나무가 있어요. 걔한테 더 애정이 생겼어 지금. 이거를 거기서 따서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더 좋은 거 만들 수 있어. 자, 착각입니다. 이제 항쟁을 쭉 다뤄봤는데 이게 항쟁이 일어나려면 뭔가 성숙되는 어떤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런 기본 조건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죠. 보셨어요? 아니, 당연히 뭐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사실은 그렇죠. 있어야죠. 그 전에 그러니까 그게 뭐 권력층에서의 뭐 부패라든가 권력의 남용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잖아요. 어떻든 그렇죠. 뭐가 일어나야잖아. 가만히 있는데 뭐 국민들이 뭐 정상적인 나라를 뭐 들러 없진 않죠. 이게 근데 비극입니다. 사실 이 집권층의 이런 어떤 부패
그리고 독재 이런 것들이 쌓이고 켜켜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맞아요. 거죠. 도저히 참을 수가 그러니까 이제 없으니까. 그 중간에 그 희생되는 분들이 꼭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4.19 때 또. 우리 김주열 열사가 그렇죠. 그랬고 또 60방년 때 우리 박종철, 이한열 두 분이 그랬고 저 촛불 시위 때 또 효순이 미선이에다가 그렇죠. 이어진 게 있었고 박근혜 때 또 우리 세월호 학생들의 그 넋이 있고 이번에도 또 이태원 희생자들 있죠. 이태원의 희생자들과 그뿐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희생과 헌신이 바탕이 돼 있고 또 약간의 기폭제 같은 게 있어요. 이 도화선 같은 게 그쵸. 필요하죠. 예. 예. 아까 이제 그런 진짜 돌아가신 분들 이 불의에 저들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들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4.19 같으면 이제 네. 발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거. 죽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4.3 제주항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때 아이가 경찰 말에 이제 치여서 그거를 사과하거나 이래야 하는데 강행하러 더 갔더니 또, 강행하고 탄압하고 거리에 나온 시민들 대개는 이제 그렇게 권력층의 문제에서 시작되고 기폭제가 있고 되게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권력에 대응하는 방식이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죠. 되게 비상식적 대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는 어떤 국가가 직접 행사하는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말하자면 영국수살처럼 이렇게 탁 튀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빛의 혁명의 특징은 이게 법비들이 준동을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로 세상을 혼탁하게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이게 특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빛의 혁명 세대가 이제 계엄이라는 걸 처음 목도했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태도도 이렇게 석고대죄하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작 군인 경찰은 폭력적으로 나오지 않았어. 근데 우두머리 이제 두목이나 소위 지배 엘리트라고 하는 놈들이 무형의 폭력으로 국민들을 완전히 열받게 한 거죠. 그렇죠. 맞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를 비호하고 그래서 국회에서 12월 7일 날 통과되리라고 확신했던 탄핵이 통과가 안 되고 가결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서 뚜껑이 더 열린 거죠. 14일 날 더 많이 모였고 그런 압박으로 결국 한동훈계가 손을 든 거죠. 사실은 동참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진 건데 이렇듯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때도 촛불혁명 보면 아까 있던 세월호 부분도 있었지만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었던 게 있었잖아. 국정농단을 보면 그 이영선 아직도 기억나. 닦아갖고 이거. 최순실 전달하고 막 와. 그다음에 뭐 최순실 딱 그냥 낫또나 드세요 이거 하고 비아그라 컸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촛불이 확 커진 게 민주당이 약간 주저한 것도 있었거든. 광장에 대한 저 에너지를 어떻게 받을 거냐. 탄핵으로 바로 그쵸. 갈 거냐. 거국 중립내가 막 이런 거 답답한 국면이 있었어. 탄핵 역풍. 네. 그러면서 시민들 더 들고 일어났거든. 그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또 광장으로 또 맞아, 나오면서 많은 또 각인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국민적 항쟁에는 확실히 이런 그 조건들이 마련이 됐을 때 폭발한다. 그러니까 늘 보면 국민들이 먼저 가장 그 못 살고 힘들고 먹고 살기 바쁜 국민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서 항상 옳은 목소리를 맞아요. 내는 게 그런 상황을 이제 진짜 엘리트들하고 얘기하기도 진짜 뭐한데 이 집권층들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슨 지도부가 딱 있지는 않아. 지도부나 야당이 예전 같은 국본 이런 게 있는데 뭘 싸우죠. 국본도 싸우면서 만들어진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어나는 계기는 시민들이 분노해서 기폭제가 형성이 되고 확 거리로 나온단 말이야. 막 나오면서 나중에 지도부들이 만들어져. 무슨 야당에 걸출한 지도자가 모이십시오 막 이렇게 해서 싹 모이는 게 아니야. 그렇죠. 보면 이번에 빛의 혁명 때도 마찬가지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각성이 된 거지. 시민들의 각성이 있는 거지. 그 비상식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자각이 돼서 뛰쳐나온다.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마다 항상 이제 반동의 역사가 따라왔었잖아요. 4.19에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고 60항쟁으로 이렇게 해서 교묘하게 노태우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되고 뭐 이런 황당한 일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는 이제 그걸 끊어내야 그렇지. 된다. 끊어낼 때가 왔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제 그걸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각성한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국힘이나 저 일당들이 저것들이 극우로 갈수록 이제 더 극단화되는 이 모습으로도 좀 보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 지들이 일본에 붙어먹고 독재에 붙어먹고 해가지고 부와 권력을 다 일구고 그걸로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10년도 안 돼서 계속 이렇게 엎어지는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의석은 계속 줄어들고 지금은 이제 이 상태에서 총선을 했을 때 국힘이 일당이 된다는 건 이제 거의 영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좀 이어나가야 되는 이제 때가 온 겁니다. 아니, 저들은
그 얘기 하잖아. 뻔뻔하게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먹는다. 윤상현이가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투쟁을 하고 희생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면 과실을 따먹는 사람은 사실 따로 있었죠, 늘. 예, 그렇죠. 예, 따로 그랬죠. 있었죠. 뭐 거기까지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정치권이 생각합니다. 따먹는 예. 건 맞는데 뭐 국회의원이라도 뭐 어느 당에서 더 달고 다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이제 선진국이 그렇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그 과실로 뭔가 한 자리 됐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개조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그게 고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할 것 같아. 이제는 우리가 2017년 어느 정도 온 것 같습니다. 한번 예. 반성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바꿀 줄 알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 2017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2017년 촛불 그 혁명 때 그 MBC 이용마 선배가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촛불 혁명이 대통령의 얼굴 하나 바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네. 반드시 해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예, 진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혁이 돼야지. 단지 그냥 윤석열 쫓아내고 민주당이 집권한다를 넘어서서 뭔가 이제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각성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때가 된 거 아닌가. 기자가 내란 직후에 매불쇼에 나가서 굉장히 단호한 표정으로 말씀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나는 이번 내란 상황을 보면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은 반드시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자기가 그랬어. 예,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나라가 정말 소위 말해서 민족 정기가 바로 잡힐 이놈들 끝까지 지금 반성 안 하고 거짓말하잖아요. 아니 그거 저 파면 된 다음에 그거 해야 돼. 그때 한참 얘기 나왔던 게 쿠데타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권 없애는 거 있잖아요. 사면 복권 못 시키게끔. 그때 입법 발의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이거 바로 해야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역사가 진보했고 또 민주주의 정착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크죠. 과거에는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모난돌이 정맞는다. 나서지 마라.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늘 하는 아,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제가 거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랬죠. 제가 편지 쓰고 나갔는데 집에서 한 달 뒤인가 경찰이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고. 막 수배도 받고 고생 많이 했는데 저도 아무튼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이 또 영화에도 이 얘기 많이 나오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도 연설에 많이 쓰셨어. 나서지 마라 부모님한테. 네. 그러나 결국은 진짜 그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만 결국은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는 역시 피를 먹고 자란다는 생각.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에 토대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다시 한번 가져보고요. 빛의 혁명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전 국민 항쟁의 모습을 띄었어요. 분명히 띄었고 새로운 세대의 출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거를 제도적으로 좀 안착하잖아요. 안착을 해야 할 과제가 있는 거죠. 거기서 주장하는 광장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과연 제도권이 어떻게 담아낼 건가에 대한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항쟁의 역사, 승리의 역사 좀 다뤄봤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해보죠. 장희수 기자님.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좀 앞선 얘기긴 한데 파면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얘기가 안 됐던 게 언론 개혁이거든요. 검찰 개혁이나 뭐 사법개혁이나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론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게 너무 커요. 그리고 검찰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면 헌재도 저렇게 행동 못하고요. 지무정도 저런 식으로 행동 못합니다. 예, 언론이 자기네들 편이고 어떤 식으로든 감싸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법조인들도. 그래서 언론 개혁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기자실 없애면 되는 거야? 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출입처제도 없애면 되는 거야? 검찰 기자단 해체되면 되는 거야? 그거보다는 훨씬 좀 어렵거든요. 이게 민간 영역이기도 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또 아주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또 그런 기본 개념이 언론 개혁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언론 탄압처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관심이 많이 없으실 수 있는데 좀 언론 개혁 문제에도 우리가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려면 좀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앞장서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역시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동아하고 중하고 또 다른. 그렇죠? 일제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돼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누굽니까? 검사도 아니고요. 판사도 아니고요. 조중동과 보수 언론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중동 중에서도 특히 조선일보는 또 다르더라는 게 이번 국면에 또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언론개혁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실 텐데 조선일보를 고립시켜야 돼요, 사실은. 중앙하고 특히 동아는 이제 많이 그 윤석열에 대해 비판적인 메시지 조금씩 냈었는데 계속 지혜롭게 잘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최고모님 한 말씀 해주시죠. 항쟁의 역사에 변절과 배신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얘기를 앞에서도 드렸는데 그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윤상현이 말처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저 국민들을 개돼지로 하는 것들한테 우리가 계속 당하고 살았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가 느꼈던 이 감정 기억들 고스란히 정말 잊지 않고 또 후대에 물려주는 것도 필요하고 반드시 이 악질들을 다 기억하고 우리가 낱낱이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역사가 바로 선다. 다시는 이제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비와 그때의 주제는 항쟁의 역사였습니다. 항쟁의 역사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